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 보가 물가 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2%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모처럼 만에 2차 전지주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내년 초까지 확실하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만큼 개별 기업의 실적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견조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장 초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수소, 태양광,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신재생 에너지는 전통 에너지 영역과 달리 사업 개발과 금융 역량이 중요하다며 건설과 상사 부문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차별적 강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토큰증권 발행 관련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관련주들 오랜만에 시세를 연출하는 가운데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시장 자체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와 관련된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몇몇 종목, STO 쪽에서의 테마주적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코스닥은 약보합권보다 조금 더 많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고점은 장 초반에 찍었습니다. 2,693선까지도 지수가 반응을 했는데 점차 우하향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669선까지도 내려가다가 다시 또 2,670선대까지는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하향 기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수 0.64%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764선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모를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2,000억 원대, 개인은 3,000억 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주체들의 매도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은 818억 원, 기관은 638억 원, 개인은 1,506억 원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는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4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정말 파랗게 질려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인 두 종목 2%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점차 줄이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지금의 주가는 72,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7만 원 선을 간신히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HBM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7세대 HBM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41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 부진하게 나타납니다. 0.31%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달에 돌아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현대차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에서 부진한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이후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현대차의 경우 3%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상승하는 셀트리온마저도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15%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9만 7,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3%대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 기대감은 있는데 다시 또 하락 반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KB금융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찾았는데요. 1%대 강세 흐름으로 32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2차 전지주들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엔캠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LB 역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1%대 하락 양상을 펼치고 있고 신주인 4만 주가 추가 상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주 시총 상위 따라서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리가캔바이오, 휴젤까지 모두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만이 0.14%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여줍니다.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IR을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도 오전에 잠깐 상승했다 하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전통적으로 9월 시장, 9월 달의 시장은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 시장에서 아주 센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 이게 저의 한 줄평입니다. 9월 시장은 약세장을 보였으나 그래도 9월 장에서 센 종목이 나왔다가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9월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 9월장 즈음에서 시장의 악재 요인으로 발현되는 내용들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금리 관련해서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도 있었고요. 또 원자력 가격 상승도 있었고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현상들이 있었어요. 제가 백선아 앵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최근 3, 4년 동안의 9월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좀 길게 한 10년 동안의 종합지수 상황을 보더라도 네. 올라간 상황에서의 흐름보다는 빠졌던 흐름에서의 상황이 월등하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수적 측면에서는 하락한 상황이 많았었지만 시간을 조금 돌려가지고 21년도 왜 20년도는 그 팬데믹으로 주가 많이 빠졌다 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 9월에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였을까요? 21년도 9월에 시간을 돌려서 기억을 되듬어 보면 네. 21년도 9월장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어떤 시장 게 있었나요, 대표님? 어마어마했습니다. 21년도 6, 7월에는 네. 카카오가 움직였어요. 아, 17만 원까지 움직였거든요. 6, 7월까지 움직이고요. 8월장에 잠깐 쉬고 8월 말부터 메타버스가 움직였습니다. 아, 네. 이때 위메이드 비롯해서 NFT 등등의 이슈를 가지고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겠죠. 종목들의 현상이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기억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더라도 네. 21년도 9월에는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마련이 됐다. 다음에 22년도 9월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지수는 빠졌습니다. 크게 네. 빠졌어요. 지수는 크게 빠졌으나 2022년 9월이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슈가 이제 네. 2월 28일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한 해에서의 최대 이슈였죠. 9월에는 원자력 가격 상승 네. 관련 종목들이요. 뭐 이온 수입이 안 된다 해서 이온 관련 종목들, 밀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원자력 수입이 안 된 중국이 차단을 했다고 해서 요소수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9월장에는 이런 산발적으로의 그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네. 크게 나타났어요.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네. 9월장에서 뭐가 세게 움직였을까? 지수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지난해. 그 전까지는 사실 2차 전지주에도 강세를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7, 8, 9월장에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피날레를 치면서 네. 고점을 향해서 치닫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9월장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9월장의 전반의 흐름들은 지수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지만 종목의 흐름으로 접근해 보게 네. 되면 굉장히 센 종목들이 9월장에 많이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주식시장 양면성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수의 저점이 어디였을까요? 2270포인트 부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지수 저점입니다. 이게 10월에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22년도의 지수 저점은 9월에 지수 저점을 찍었는데 2170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월장이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지수의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네.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을 보여줬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9월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고 9월장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센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9월장, 오늘장 지수가 올라가다 밀렸지만 이러다가 시장 예전같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 다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가 지수적 관점의 종목으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치중에 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9월 제가 말씀드렸죠. 9월, 10월 과거 데이터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에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반도체 종목들은. 그리고 나는 현금이 좀 많아. 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것 같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 분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짧은 시간에서의 대응으로 시세 흐름에 올라타는 현상으로서의 매매를 한번 해보는 대응으로 시장을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9월장 뭐 전체적으로 아직 더위가 완전하게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네. 시장 자체도 힘이 없는 시장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유효적절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9월 장 자체는 약세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 튀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네. 건데 자 그렇다면 뭐 사실 9월이 뭐 한 거래일만 재고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인데 그렇죠. 어제는 또 그래도 2차 전지주가 다시 부각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다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종목이 오르진 않지만 제약바이오가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9월장에서 이제 그 전에 봤던 좀 주도주가 될 만한 제가 주도주라고도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테마가 형성될 만한 그런 뭐 어떤 걸로 예상하세요? 9월, 10월 흐름에 있어서는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큰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성장 섹터라고 한다면 뭐 기업이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기업이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 내용에서의 시장에서 발현되고 효과를 나타낼 때 그 회사의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현재는 기업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될 수 있고요.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IT 플랫폼 그러니까 네카오를 비롯해서 엔터, 게임 이러한 종목들이 IT 플랫폼 내에 포함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가 성장 섹터에 포함되는 흐름의 그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장은 9월도 마찬가지고 8월도 일부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지만 8, 9, 10월까지는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 성장 섹터가 큰 흐름에서의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성장 섹터 내에서도 계속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2차 전지 흐름과 바이오 일부 종목의 흐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바이오 섹터에서는 두 가지 갈래점을 가지고 있죠. 2차 전지도 두 가지 갈래점입니다. 네. 셀사와 양극지사. 어제는 뭐 전반의 흐름이 좋았지만 양극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포스코 퓨처형 같은 종목들이 뭐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LG솔루션은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요 두 가닥의 갈래가 있고요. 투자 관점도 나는 2차 전지를 투자한다면 양극재를 살 것이냐, 셀사를 살 거냐. 요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될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CMO,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그 안정적인 우상향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고요. 신약,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의 신약 섹터의 흐름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약 섹터가 조금 강하죠. 유한양행 흐름에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장 섹터가 움직이긴 하나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를 다 끌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힘이 이쪽에 실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2차 전지가 어제까지는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바이오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잠깐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회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우회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성장 섹터는 네 가지 섹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 IT 플랫폼. IT 플랫폼 내에는 엔터, 게임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회하고 있는데 우회하고 있는 과정이 기존까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왔다 갔다가 IT 플랫폼으로 살짝 우회하고 있어요. IT 플랫폼은 네카오도 있지만 게임 내에서 메타버스 NFT가 형성화된 시장에서 흐름이거든요. 이쪽으로 시장의 돈의 줄기가 우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은 하루 이틀 더 가겠죠. 그래서 성장 섹터에서 큰 흐름에서의 돈의 줄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에서 IT 플랫폼으로 가서 IT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NFT, 토큰 증권 이쪽으로 먼저 갔죠. 요 흐름이 현재 오늘 장에서 진행되는 바이오보다는 이쪽으로 우회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IT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유추해서 미래의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의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살짝 IT 플랫폼으로 비틀었으면 로봇도 조만간의 시점에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 움직일 여지에서의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시장에 선제적인 미리 시장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한번 잠깐 가능성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IT 플랫폼으로 살짝 틀었는데 이 과정에서 로봇도 향후에 며칠 내에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따라가게 되면 항상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받고 미리 시장의 흐름을 판독해서 그 흐름을 미리 읽어가는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들 시장 판을 읽고요. 그 판에 대해서 어떤 줄기로의 자금이 돈이 움직이는지를 예측해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답은 나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신 대표님께서 네. 2차 전지 어떤 바이오의 싸움이 사실 최근엔 일어나고 있었던 거 오늘은 사실 약간의 우회가 나타납니다만 네네. 어쨌든 큰 줄기를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다시 또 부각을 받는 쪽이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알테오젠이 다시 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고 네.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신고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데 의미를 또 부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8월에 잠깐 움직이고 9월에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시세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지금 장이 지수적 측면에서 2,800을 돌파하고 2,900을 진행하는 지수의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성장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알테오젠이라든가 일부 유한양에서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CDMO보다는 신약 쪽이 힘이 강하죠.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다 신약 섹터에서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어떤 그 CMO, CDMO 종목들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 이런 과정에서의 바이오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이죠. 네, 그 바이오 내에서도 사실 이제 뭐 CMO, CDMO 쪽도 좋지만 최근에 또 한번 부각을 받았던 쪽이 또 그렇죠. 비만 치료제 쪽도 있었잖아요, 대표님.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 쪽에서 실제로 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은 어떻게 저희가 꾸려볼 수가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가 참 좋았습니다. 네. 네, 갑자기 펩트론이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이쪽 시세가 싹 물러가 버렸거든요.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는 여전하게 살아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펩트론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이 관련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좀 찬물 끼얹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지만 저는 여전하게 이 섹터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 지내고 나면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다면 저는 이전에 강했던 종목이 다시 강한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다시 움직이는 시점이 조만간 내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죽는 패턴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다시 살아납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뭐 펩트론이 사실 조금 더 최근에는 부각을 받았는데 네. 그 전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 바로 인벤티지 랩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뭐 펩트론과 비교해봤을 때 거의 4배 넘게 더 뛰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부각을 받긴 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리면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사실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윗꼬리 나오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하나의 섹터만을 놓고 본다라면 인벤티지랩이 지난 7월, 6월에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했어요. 근데 시장 내에서 강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 흔히 대장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대표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는데 대장주는 시세 선도 현상을 끌어가는 거고 대표주는 업종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종목을 대표주라고 하거든요. 대장주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이제 펩트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벤티지랩이 오늘 거래량도 늘어나고 주가도 다소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시세 현상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종목 하나만의 시세 선도 현상으로 그런 비만 치료를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움직인다라면 다 같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인벤티지랩 하나만의 주가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지금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보고 펩트론이 움직일 때 그때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펩트론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은희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STO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세는 어제 정규장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했고 일부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 조금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STO 시장은 규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규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가장 큰 규제를 풀어주려나 봅니다. 지난 5월에 마감이 됐었고 폐지가 됐었던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이 이달 안에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정안이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당장 내일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토큰 증권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 바로 이 토큰 증권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값이 비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각 투자하는 것이 또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시장 규모 총으로 따져봤을 때는 36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일단 해외, 특히 미국, 싱가폴, 일본 이런 해외 시장에서는 정말 빠르게 법제화 작업에 성공을 했었고 완료를 해서 이 시장 규모 자체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법제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이 미술품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채권 이런 기초 자산들에 대해서 STO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부동산 이런 현물에 대해서만 STO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법제화 작업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물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양한 기초 자산으로까지 STO 발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갤럭시아 M이고요. 그리고 이 핑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지금 현재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첫 번째 짚어봤으니까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삼성물산 이야기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신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SMR 이쪽에서 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업 중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와 조금 다르게 사업 개발이라든지 금융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특징, 건설과 상사 부분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 대해서 보다도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주 환원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6년까지 모든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도 지금 상승 모멘텀의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의류 브랜드 준지 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당히 값이 비싼 브랜드입니다. 이 준지가 중국에서 첫 단독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잘 활용이 되고 있고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삼성물산 6%대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상단의 이름으로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금융 쪽입니다. 이 밸류업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달 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안에는 또 ETF 출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밸류업에 참여를 잘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지수 편입 우대권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돌아다니게 되면서 오늘 금융 쪽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대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삼성화재, 흥국화재와 같은 이 손해보험 쪽에서 평균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증권 내에서는 한양증권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지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만 기다리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여기에서도 다 연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휴가 됐을 때 국내에 중국인, 일본인 VIP들이 올 수 있잖아요. 와서 카지노도 즐기고 호텔도 즐기고 하면서 이쪽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성적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 이 5월보다도 무려 매출이 23%나 폭증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하락인데요. 아이폰 부품이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 화웨이 쪽에서 애플 아이폰 16 공개 행사 직후에 우리들의 신제품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제품은 3단 폴더블 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CEO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 했지 감히 개발할 수 없었던 제품을 우리는 개발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BH 모두 다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특징적인 섹터들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이 조금 눈에 띄셨을까요? 두 가지 한번 짚어보죠. 네. NFT하고 삼성물산 한번 지켜볼 내용인데 저희가 앞서서 9월장 센장이 그러니까 지수의 센장이 아니라 종목의 센장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9월 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이 NFT 관련한 토큰 증권 관련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섹터가 좀 더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STO 시장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 주변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증권사에서 토큰 증권 대비해서 이미 지난해 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다라고 그래요. 이게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할 뿐이지 상품도 다 준비돼 있고 시스템도 준비돼 있고 법만 통과하면 여기에 상장시킬 수 있는 바로에 직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올 초에 토큰 증권 시작을 했어야죠. 스케줄대로 한다면. 근데 이게 법 통과가 계속 미루어지면서 지금 현 시점까지 다가왔는데 이번에 뭐 어느 정도 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또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계속 올라가다 제끼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9월장 흐름에 있어서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몇몇의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움직임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게 뭐냐면 기다려본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 흐름의 상승 탄력도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 흐름으로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큰 종목을 뭐 두 종목 좀 꼽아본다면 상한가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뭐 핑거와 네. 갤럭시 SM을 꼽아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그럼요. 가장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 그 시세 선도 현상에서의 유지가 가장
나중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뭐 오늘 장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이 좀 힘들겠지만 뭐 내일 이후의 상황에서 흐름을 본다라면 장중에 많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센 종목은 일단 이번 달에 있어서 시장 흐름을 주도한다고 판단할 때 한번 관심을 갖고 뭐 큰 물량에 대해서 우리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일부 물량에 대해서 9월장 지수는 하락하지만 센 종목 중심에서 지수의 장이 움직이는 과거 흐름 또 이번 장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다시 뭐 법제화를 시킨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난해 7월에 발의가 됐다가 5월에 폐기된 바 있었다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엔 좀 확실하게 STO 쪽에도 조금 더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금투세 얘기도 있고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과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좀 더 커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STO 시장이 하나 개설이 돼야 되고요. 또 야간 시장, 그러니까 24시간 거래되는 시장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STO 시장이 계속해서 뭐 한다 법이 통과된다 만다 얘기가 계속 오갔는데 이번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이전보다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금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긍정과 부정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어느 정도 그 정부 차원에서 통과시키고 어느 거는 반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과되고 또 반려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TO 시장은 개방되고 확장되고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TO 쪽을 저희 살펴본다면 또 가상자산 쪽도 함께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물론 다른 모멘텀이긴 하지만 가상자산 쪽도 비슷하게 시세를 좀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이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쪽의 흐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 쪽보다는 메타버스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메타버스가 21년 8월에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 현상을 분출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어요. 하락도 크게 했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21년도에 메타버스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픽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운용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좋고 그래픽도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구동하는 거에 있어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속도가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초기에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사그라드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바뀐 지점이 AI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 도입이 되면서 속도가 이전 대비해서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해요. 그러면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이 하드웨어적 성향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그래픽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완성돼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이 AI 가상현실이 구현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 장착이 되면서 속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가 앞서 말씀드린 STO, NFT, 메타버스가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종목에 대한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상 자산보다는 메타버스 쪽의 시세 흐름에 대한 종목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NFT, STO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셨던 삼성물산 쪽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긍정적인 리포트의 효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리포트 내용부터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밸류 프로그램에 반응하면서 여기에 대해 부응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사주도 소각하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원론적 수준에서의 내용인데요. 제가 삼성물산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몇 가지 지점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물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주가도 일부 상승을 하면서 지금 PBR 기준으로 0.7배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밸류 측면에서 첫 번째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일본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줬고요. 올 초에 세 번째 마지막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규제책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한 도요타라든가 PBR 1 미만의 기업들이 주가 상승하는, 지주사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9월에 밸류업 관련한 내용에서의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정도에는 왜 지난 2월, 3월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 제시했고요. 5월 정도에서 인센티브 뭐 상법 개정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규제, 정부에서 규제. 그러니까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조하지 않는 기업들은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와서 또 주가 반응하는 이런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지주사들이 주가가 강세 현상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분 구조입니다. 삼성그룹 하면 이제 승계가 다 마무리됐죠. 그리고 상속세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구조를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끝에까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양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무려 19%나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주회사의 지분을 19%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1%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승계가 마무리가 됐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 19%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좀 더 주가가 올라가서 고점에서 일부 지분을 팔아서 삼성전자 지분을 사게 되면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 구조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승계가 끝났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구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삼성물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서라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 분석과 주가 판단을 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뭐 다른 매체나 다른 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삼성물산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뭐 다 소각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지만 이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물산과 관련해서는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번 달 중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9월 약세장 속에서도 뭐 주인공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저희가 2024년 9월에 돌아봤을 때 이 밸류업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밸류업 지수 관련주들이 9월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 크지 않고요. 왜냐하면 올 초부터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에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의 흐름이 상승 과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기는 좀 어렵고 조연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주인공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메타버스이든 NFT든 STO증권 관련주이든 요 섹터 내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주인공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주인공이 나타날 테고 그럼 이렇게 어쨌든 뭐 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 증시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상승의 동력은 될 수 있을까요? 지수 관여 비중이 좀 낮죠. 그러니까 지주사 종목
종목들이 시장 시총 범위도 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TO 관련, NFT 관련 이 종목들의 시총 관련 비중에서 지수 관여도 높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9월장의 약세 장세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 약세 과정에서도 종목 간의 흐름이 좀 두드러지는 지수 관여도가 좀 낮으면서도 종목의 흐름이 개선되고 세게 나가는 현상의 종목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나서는 기업들 중에서는 전도 바로 떠오르는 게 네.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시 좀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미 뭐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다 올랐던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주가가 반영하지 못한 건지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대표님?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죠. 현대차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2013년 고점이 25만 원이에요. 뭐 최근에 30만 원을 찍고 다소 주가 하락해서 24만 원대 와 있지만 2013년도의 주가 수준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돌파했었지만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저평가돼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언제쯤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면 앞서 삼성물산의 지배주주 구조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은 다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차만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회사들의 내용들은 현대모비스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대그룹에 이제 승계가 돼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현재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지주회사 체계가 아니고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돼요. 각각 사는 것도 있겠지만 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있어야 그 지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 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아주 비상장 종목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2,500억을 개인적으로 출자를 해서 현재 투자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최초에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인수할 때 옵션이 걸려 있었어요. 내년 5월까지 상장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올 하반기 정도에는 로봇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올 하반기 정도에는 로봇주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얘기가 돌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로봇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상장 얘기가 나오면 2,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2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지금 한 4-5배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장 이후나 상장 전에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 매각된 자본으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가격 전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재평가 받는 시점에서의 흐름은 올 연말 내년 초 이때 되면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을 확보하고 완전하게 이제 승계 체제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 조급하지만 좀 기다리시면 굉장히 저평가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현대차의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장도 사실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표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섹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경기 민감주를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이미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말씀드렸고 이미 관심을 가졌어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경기 회복주.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핫한 종목은 좀 엔비디아 아닙니다. 애플도 아니고요. M7도 아닙니다. 코카콜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월마트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듀폴이 추세적 반전 흐름에서 상승으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3M이 마찬가지로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M7 종목만에 최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의 종목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주가 상승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최근 강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맥락점에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최근에 달러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미국 이외의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중국, 한국 같은 나라의 경기가 회복되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에서 경기 민감 업종의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주, 백화점 3사, 그리고 네. 석유화학주,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일회용품을 만드는 석유화학 소재회사가 아닌 석유화학주 관심 있고요. 건설주도 경기 민감주대에 포함되는 섹터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당장의 흐름에서 뭐 급등하고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않겠지만 연말까지 내년 연초까지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이들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호 종목 업종 내에서 석유 화학 업종 종목 내에서 금호석유 금호석유. 네. 이제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적인 3사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인데요. 그 3사 중에서도 금호석유를 픽업한 이유는 물론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실적 측면에서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그 경기 회복 시그널이 진행되고 주가 반전의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고 또 4분기에는 실적이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14만 원을 판단했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밴드를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사이 지금 현재 수준 가격 아래로 수준에서 판단해보는 지점에 매수가, 지지가를 판단하고 있고요. 한 16만 원까지 목표가로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경기민감주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에서의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해당 종목의 픽업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살펴본다면 주도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테마주 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저희 방송 2부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